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고대사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순장, 죽은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을 함께 매장하는 이 순장이라는 장례 풍습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끔찍하고 잔인한 풍습을 왜 했는지,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을 순장했는지, 또 산 사람을 어떻게 묻었는지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이상한 장례 풍습, 순장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옛날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들어본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 순장이라는 것이 이 부여시대에 있었던 풍습이라고까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 부여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사를 치를 때 여름에는 얼음을 사용하고, 또 사람을 죽여 순장하는데 많게는 몇백에 이른다. 이 얼음이라는 물건과 또 순장자의 수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걸로 봐서 옛날 우리나라에서 이 순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여에는 기록은 있지만은 이 구체적인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 순장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없지만은 이 순장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는 무덤들이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순장묘인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넓은 벌판 한가운데 자리 잡은 나지막한 구름 위에 크고 작은 무덤들이 밀집해 있다. 여기가 82년대 1차 지름 20여 미터, 지역이고, 높이가 2, 3미터나 되는 대형 고분만도 수십여 기. 임당 지역 고분군이 처음 발굴된 것은 지난 82년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였다. 이 지역의 고분이 처음에 도굴이 돼가지고 여기서 나온 아주 귀중한 유물들이 그 밀반출되려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굴된 그 고분의 성격, 또 여러 가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발굴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발굴은 16년 동안 계속됐다. 가시덤불과 과수원을 걷어내고 땅속 깊이 파내려가자 그곳에 수많은 구덩이들이 있었다. 대형 고분에서 작은 옹관묘까지 모두 1700여 기. 1500년 전의 역사가 그곳에서 발견됐다.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대부분 3세기에서 6세기 사이의 것으로 밝혀졌다. 그 유물들을 모두 걷어냈을 때 무덤의 가장 낮은 자리엔 인골들이 있었다. 길이가 4미터나 되는 긴 구덩이. 무너져 내린 돌들 사이에 세 사람이 머리 방향을 달리하고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구덩이에서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두 사람의 인골이 발견됐다. 한 무덤 안에 5명의 시신이 함께 묻혀있는 이상한 죽음. 그것은 일반적인 무덤과 모습이 달랐다. 우리가 발굴하고 나서 보니까 소위 그 지배자인 그 주인공이 묻히는 구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딸린 이 부각이라는 이 큰 구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큰 무덤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그 사람이 묻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사람이 여기 묻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독으로 묻힌 게 아니라 바로 이 지배 계급의 그 죽음을 위해서 같이 묻힌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주종 관계가 분명히 나타나고 순장된 것이 바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걱에 묻혀 있는 세 사람 중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둔 이의 주변에서 화려한 장신구들이 출토됐다. 머리에 쓰는 금동관식, 세밀한 장식의 은제 허리띠와 길고 큰 칼. 이 유물들은 무덤의 주인공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배자임을 말해준다. 별다른 유물 없이 주인공의 반대편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지배자를 위해 순장된 사람들이다. 이 주각 속에는 그 주피장자가 들어가고 또 몇 사람이 들어갑니다만 주피장자는 영남 지방의 다른 지역 무덤들과 같이 반드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발시 쪽에 있는 두 사람이나 뭐 몇 사람들은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주인공과 주인공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피장자를 묻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 무덤 안에 묻힌 사람들의 신분 차이뿐 아니라 이들이 한꺼번에 묻혔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봉분의 판축 상태를 확인해봤다. 지금 그 봉토를 쌓아 올라가는 그 판축 상태가 잘 나타나 있는데, 예. 지금 이 점토가 하나 들어오고 또 다른 흙 청석 판석들이 쭉 깔려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흙이 들어오고 또 다른 흙이 들어오고 다른 흙이 들어오고 수평으로 쭉쭉 연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끊어지지 않고. 예, 끊어지지 않고 이것은 바로 나중에 팠다고 한다면은 다른 이렇게 다른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봉토를 쌓은 다음에 한 번도 안 건드렸다는 얘기가 되죠. 무덤의 주인공이 사망하자 구덩이 안에 나무곽을 만들었다.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한 주인공이 곽 안에 안치되고 반대 방향으로 순장자들이 놓여졌다. 그리고 뚜껑돌을 덮고 한 층 한 층 봉토를 쌓아 올렸다. 임당 지역에서 발굴된 고분들은 바로 순장 무덤이었다. 한 무덤 안에 신분의 차이가 분명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묻혀 있어야만 순장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장묘가 이 경산 임당 지역에 있는 고분군뿐만이 아닙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경산과 가까이에 있는 신라의 수도 경주 황남대총도 순장묘입니다. 또 양산에 있는 부부총에도 한 명의 여자와 두 명의 남자가 순장이 돼 있습니다. 부산 복천동 고분군에서도 서너 명씩 순장돼 있는 흔적이 여러 무덤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합천 옥전 고분군, 또 고령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도 순장묘입니다. 그 밖에 김해, 함안, 의성, 영덕 등지에 있는 고분군에서도 이 순장의 흔적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순장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덤들은 모두 3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순장이라는 장례 풍습이 꽤나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발견된 이 순장의 형태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무덤은 이 지산동 고분군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무덤입니다. 지름이 27m, 높이가 6m나 됩니다. 대가야 최고 지배자급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무덤 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이 돌로 뚜껑을 덮어놓은 크고 작은 구덩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그리고 무덤 가운데에 또 하나의 구덩이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토기와 유물들이 가득 차 있군요. 그리고 그 사이로 인골이 한 구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 옆에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것도 이 앞에 거와 비슷하게 유물들이 가득 차 있고 역시 인골이 한 구가 보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구덩이는 이 무덤의 주인공을 위한
이 유물과 이 순장자들이 묻혀 있는 그런 부실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큰 구덩이가 보이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이 굉장히 깊군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9m, 폭이 1.7m, 또 높이가 2m나 되는 큰 구덩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관 안에 누워있는 이 인골이 바로 이 무덤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목관의 바깥쪽, 그러니까 주인공의 이 발치와 머리 쪽에 이 유물과 함께 묻혀있는 두 사람이 순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실에 이 주인공과 함께 있는 두 사람, 그리고 유물이 들어있는 부실에 각 한 명씩 모두 4명의 순장자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주실과 부실을 삥 둘러싸듯이 조그만 석곽들이 이 방사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골이 들어있군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 두 사람이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하고 들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곽들은 모두가 순장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있는 순장곽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 속에는 이런 순장곽들이 3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실과 부실에 있는 4사람의 순장자와 합쳐서 모두 36명 이상이 이 한 무덤 속에 순장되어 있는 셈이죠. 36명이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희생됐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례의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장이 됐든 또 36명 이상이 순장이 됐든 살아있는 사람들 이 무덤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도망치고 싶은 법.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 무덤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그냥 산채로 생매장을 한 걸까요? 영남대 박물관 지하 수장고. 임당 지역 고분군에서 출토된 12,000여 점의 유물들과 함께 순장 인골들이 특수 처리돼 보관돼 있다. 이 인골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다. 과연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순장된 것일까? 순장자들의 인골을 가지고 사망 원인을 추정해 보기로 했다. 특히 두개골만 남아있는 순장자의 경우 외상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분석은 고대 인골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부산대 해부학 교실 김진정 교수가 맡았다. 이렇게 길게 금이 나 있습니다. 이걸 보통 선상골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망치라든지 뭐 이런 또 세막대기라든지 이런 예리한 걸 가지고 맞았을 때는 함몰골절에서 푹 들어갑니다. 안으로 배가. 근데 이건 지금 그냥 있거든요. 이게 그냥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둔한 물체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골절이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런 선상 골절 사후에 깨진 게 아니고 사전에 깨졌을 걸로 봅니다. 이게. 엑스레이로 촬영한 사진을 통해 골절의 정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봤다. 두개골에 난 골절이 뼈 안쪽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상태보다 훨씬 치명적인 외상이다. 그렇다면 순장자는 생매장된 것이 아니라 둔기에 맞아 숨진 것일까? 고조선과 중국 고고학을 연구해온 복기대 박사를 만나 고대 중국의 순장묘 발굴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순장이 성행했던 시기는 2500년 전
상나라와 서주시대. 보통 한 무덤에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순장됐다. 순장자의 수만큼이나 묻혀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두개골만 매장된 구덩이가 있는가 하면 꿇어 앉은 채 살해당한 순장자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한 구덩이 안에서 수십 명씩 겹쳐져 매장된 순장자들도 발견된다. 살해한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한 가지는 시체가 반드시 누워 있거나 아니면 정형화가 돼 있는 걸 보면 사전에 살해가 돼가지고 묘 주인과 같은 시기에 묻힌 거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어떤 구덩이에다가 한꺼번에 죽여서 어지럽게 시체를 집어 던진 형태로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그거는 현장에서 죽여가지고 순장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임당묘의 순장자들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살해됐을까? 비틀리거나 목만 남은 시신들, 그리고 반듯한 자세의 순장자들도 있었다. 지금 이 좌측에 보이는 뼈가 주인공의 뼈가 되겠고 우측에 편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순장자의 뼈가 됩니다. 주인공의 그 엉덩이 뼈에 해당이 되고 이 아랫부분이 주인공의 무릎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의 무릎을 아주 꽉 붙여가지고 나온 것은 바로 이것을 그 사체 처리를 할 때 염을 하는 등의 처리를 한 그런 흔적을 보입니다. 근데 비해서 그 옆에 순장자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무릎을 상당히 가까이 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도 역시 무릎을 묶는다든지 하는 그 염의 흔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걱의 순장자에게서 발견된 염의 흔적은 생매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부각에 묻혀있는 순장자의 경우는 비틀려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 주각에 그 순장된 사람들이 뼈가 가지런하게 나타나는다는 사실은 사체 처리를 아주 잘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체 처리를 했다는 자체는 사전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사체 처리를 했다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해서 이제 부각에 물론 산만하게 뼈가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은 아마 주각에 들어가는 사람과 부각에 들어가는 사람의 신분 차이라든지 직능 차이 뭐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그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순장자의 인골에서 다양한 죽음의 흔적들이 발견된다. 머리만 남아있거나 외상의 흔적이 분명한 순장자, 염까지 해서 주인공 곁에 묻혀있는 순장자. 이들은 1500년의 침묵을 깨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생매장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살해당했다고. 사전 살해라. 외상이 분명하게 남아있는 순장자는 무기나 흉기로 살해됐겠지만 이 얌전하게 묻혀있는 순장자는 어떤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독극물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목을 조르거나 또 굶겨서 목숨을 잃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이 구체적인 살해 방법까지 밝힐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순장자를 죽인 다음에 그 처리 방법을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 옆에 묻혀있는 순장자는 염까지 해서 아주 가지런히 눕혀있는 반면 이 부각 속에 묻혀있는 순장자는 유물들 사이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습니다. 이 순장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노예나 전쟁 포로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을 죽인 다음에 다르게 대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순장자들 사이에도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먼저 한 무덤 안에서 발견된 5구의 인골을 가지고 정밀한 분석을 실시했다. 인골 분석을 통해 이들의 나이와 성별 등 순장자의 기본적인 신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자골절은 그렇죠. 각도가 생겨져 있습니다. 이 각도가 이제 그 얘가 각이 작다는 이야기인데요. 요 시지하고 중지를
폈을 때 각도하고 가깝다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럴 때는 이게 남자입니다. 골반뼈의 각도가 좁을 때는 남자, 넓을 때는 여자다. 무덤의 주인공은 남자, 옆에 묻혀있는 순장자는 여자였다. 또 하나의 근거는 대퇴골이다. 이 뼈가 온전히 붙어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장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발육이 계속되는 나이에는 물렁뼈가 완성되지 않아 가벼운 충격에 의해서도 쉽게 떨어져 나간다. 하지만 성인으로 완전히 성장한 다음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는 한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골반뼈와 대퇴골로 분석해본 결과 주인공은 남자 성인, 순장자는 나이 어린 여자로 밝혀졌다. 무덤에서 온전히 발견된 치아는 발육 단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20대까지는 정확한 나이를 판단할 수 있다. 여기 맹출하고 난 다음에 10일 맹출하고 난 다음에 뿌리가 이렇게 완전히 막히는 거죠. 요 구멍이나 뿌리가 지금은 완전히 완성이 안 됐거든요. 2, 3년이 걸립니다. 지금 왔을 때까지. 요거는 지금 요 구멍이 난 상태예요. 그죠? 여기 완전히 요 저렇게 안 물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한 13세 정도. 13세. 보통 두 번째 어금니는 12세에 나서 15세 정도가 되면 뿌리 부분의 구멍이 완전히 메꿔진다. 구멍의 정도로 보아 순장자는 13세로 판단된다. 순장자들은 어린 여자아이와 중년의 남자들이었다.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은 순장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다. 화려한 장신구들은 대부분 무덤의 주인공이 착용하고 있던 것들이다. 그런데 금동으로 만들어진 귀걸이 두 쌍이 여자 순장자들에게서 발견됐다. 당시 신분이 낮은 순장자들이 착용하기엔 화려한 장신구였다. 부인은 먼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무덤에 연이어져 있는 무덤에 들어가는 여자들이 아주 그 화려한 유물들을 착장을 하고 들어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부인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인은 일단 배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첩이 아니냐는 문제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역시 그것도 들어가 있는 순장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으로 봐서는 첩일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역시 이제 시녀나 시동이나 이러한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신분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금동귀걸이는 알려준 것 같습니다. 당시 세력을 떨치던 50대 남자가 사망하자 가까이서 모시던 13살과 67살 된 어린 시녀가 함께 묻혔다.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이 들어있는 부장곽엔 평소 이 물건을 지키거나 사용하던 사람들이 순장됐던 것이다. (36) 명의 순장자가 발견된 고령 지산동 고분. 이곳엔 보다 다양한 신분의 순장자들이 있지 않을까. 현재 고령에선 지산동 무덤을 재현하는 순장 전시관이 만들어지고 있다. 주인공이 묻힌 주실과 유물이 든 부실, 그리고 순장자들이 묻힌 32개의 순장곽이 그대로 복원되고 있다. 인골 분석과 유물을 토대로 무덤에 묻힌 사람들의 신분을 복원하는 작업은 경북대 박천수 교수가 진행 중이다. 고령 지산동의 순장자들은 특이하게도 각자 자신의 순장곽에 유물과 함께 묻혀 있다. 때문에 유물의 성격이 순장자의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별다른 유물 없이 순장돼 있는 사람들은 평민으로 추정된다. 화려한 말장식을 부장한 순장자는
기마무사. 그리고 각종 토기와 무기들을 부장하고 있는 순장자는 주인공을 가까이서 보조하던 호위무사로 판단된다. 지산동 44호군의 순장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물, 특히 그 철기라든지 그다음 철기 그리고 장신구, 귀걸이죠. 귀걸이 그리고 토기를 본다면은 크게 보아서 그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째는 그 무기의 부장이 아주 뚜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귀걸이만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귀걸이를 가지지 않고 토기만을 부장한 사람들.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덤 안에는 호위무사와 시녀부터 농민까지 다양한 신분을 가진 순장자들이 있었다. 지산동 44호군 발굴 이전에는 순장자라면 그 대체로 그 노예 또는 전쟁포로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산동 44호군 발굴 결과를 보면 역시 44호군에 순장된 사람들이 결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순장자들이 자신의 독립된 그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한 그런 무덤 안에 그 부장품이 면합되었다는 것. 그다음 그 가운데는 그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를 착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산동 44호군의 순장자들은 그 생전에 그 왕을 모시든 그 왕을 보좌하든 뭐 고위무사라든지 또는 시종 또는 일반 민들이 아니었는가. 그 총체적으로 볼 때 그 왕을 보좌하던 그 집단들이 왕의 죽음과 함께 동시에 그 순장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는 임당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영남대 박물관 수장고입니다. 여기에는 특이한 부장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무덤 속에 많이 들어있는 부장품엔 토기들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그릇은 산림 목록 제1호죠. 자,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이 밑에 구멍이 촘촘히 뚫려 있는 것으로 봐서 시루인 것 같습니다. 시루하면 여러분들은 이 떡을 찢는 도구로만 그 사용된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 철솥을 데워서 이 뜸을 들여서 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루에 이 밥을 쪄서 먹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방추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옷이나 화문석을 짜는 데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왜 예전에 할머니들이 여기에 실을 감아서 물레를 돌려서 옷감을 짜곤 하셨죠. 자,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추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옷을 다릴 수 있는 다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낫이나 쇠스랑 도끼 같은 농기구 제품 그리고 각종 무기들이 또 여기에는 가득 채워져 있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철 제품들이 녹슬었을 때 그것을 갈아서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숫돌도 함께 부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쪽을 잠깐 또 보시겠습니다. 이 쇠조각은 철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철 제품을 만드는 기본 소재로서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화폐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 속에는 돈까지 들어있었던 셈이죠. 저쪽 편엔 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 있는 토기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보아하니 밑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봐서 지상에 놓고 사용하던 그런 항아리가 아니라 땅속에 묻어두고 쓰던 그런 항아리인 것 같습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시입니다. 자, 이쪽 곳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콩이군요. 자, 나머지 이 항아리엔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먹음직스럽게 생긴 복숭아입니다. 참 무덤 속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죠. 이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하며 또 이
먹을거리까지 이 토기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왜 죽은 자를 위한 무덤 속에 이런 것들을 넣어둔 것일까요? 영남대 박물관에선 임당 지역에서 출토된 많은 동물의 뼈를 분류하는 작업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뼈 가운데는 육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낯익은 동물의 뼈도 있다. 그리고 이건 머리뼈. 머리뼈. 예, 닭의 머리뼈 같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 분이 아니고 여러 마리 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동물뼈 가운데 말뼈도 출토됐다. 사냥으로 잡은 멧돼지의 이빨과 노루뼈, 그리고 육지에 사는 동물들뿐 아니라 바다에서 가져온 조개와 생선뼈도 함께 부장돼 있다. 무덤 속에 있는 그 항아리나 또는 그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그 먹거리들이 출토가 되는데 육지에서 나오는 그 뭐 닭이라든지 또 돼지, 개 뭐 이런 뼈들도 나오고 있고 또 아직 뭐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의 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동물들을 확인하기 위해 고대 자연생물을 연구하고 있는 김건수 박사를 초빙했다. 그러니까 쟤는 거의 유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고의 턱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이 위쪽으로 또 한 조가 또 붙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거 위아래가 성립이 되는 거죠. 큰 종입니까? 예, 지금 이 턱뼈로 봐서는 좀 큰 것 같아요. 중간 부분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이 정도. 이것도 한 50에서 60. 50에서 60. 예. 상당히 큰 건? 예. 이게 지금 이게 머리에 바로 붙는 쪽에 뼈거든요. 중간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복추라고 하는 부분이 좀 결락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정도 넣으면 한 그 정도쯤 되지 않겠습니까? 척추 부분과 가시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생선은 우리나라 동해에서 주로 잡히는 방어다. 내륙에 있는 경산 지역에서 이런 바다 생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게 아니고 바깥에 이렇게 막 길게 60, 70cm씩 길게 막 나와 있거든요. 이 상당히 큰 어류 같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지금 그 형태로 봐서는요. 그냥 완전히 상어입니다. 둥글고 큰 척추뼈를 가진 어류의 정체는 상어였다. 이건 이 아주 상어뼈는 특징적인데요. 가운데 이 척추 중간 부분에가 구멍이 오아래로 이렇게 2개씩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첫눈에 보고 누구나 이건 상어다 하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가 없어서 무슨 종인지까지는 참 구별하기 곤란하네요. 몸통 길이만 해도 7, 80cm나 되는 상어. 당시 내륙지방 경산에선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을 것이다. 혹시 이 지역 사람들은 상어를 아직도 특별한 음식으로 먹고 있을까? 실례합니다. 예, 저희 혹시 여기에 그 상어 혹시 있습니까? 예, 이게입니다. 이거 예. 돈베기 말이지요. 돈베기요? 예, 아, 이게 돈베기라 부릅니까? 예, 예. 여기서는 다 돈베기라고. 예. 돈베기요? 예. 아, 제수용. 주로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이제 설명절 때 제수용품으로 많이 나가고 예. 좋아하시는 사람은 또 반찬으로도 하고 그러십니다. 그 옛날부터 먹던 겁니까? 예, 이쪽으로는 뭐 옛날부터 예. 제수용품으로는 꼭 사용하는 것이에요. 산지에서 보통 토막 내서 운반되기 때문에 이곳에선 상어를 돈베기라고 부른다. 잡아서 오는 모양이네요.
예. 이름 그대로 토막 나 있어 어떤 종류의 상어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경산을 비롯한 영남 지방에선 옛날부터 이 상어를 제사상의 필수 품목으로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남 울주군 대곡리에 남아있는 청동기 시대의 암벽 벽화. 고대인들의 수렵 생활을 묘사한 이 벽화엔 멧돼지 노루등 들짐승과 날짐승은 물론 지느러미와 꼬리가 상세히 묘사된 상어가 그려져 있다. 오래전부터 상어는 고기잡이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근에선 어떤 상어들이 잡히고 있을까? 길이가 1m에서 2m 정도 되는 청상아리는 성질이 사납고 날쌔서 쉽게 잡기 힘든 종류다. 머리 모양이 마치 망치처럼 생긴 이 상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귀상어다. 그리고 낚시하기 쉽고 횟감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까치상어. 임당 지역에서 출토된 상어도 이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무덤의 주인공은 왜 상어를 무덤 속에 넣었던 것일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현대의 생활이 죽어서도 계속된다고 하는 계세 사상이 있었기 때문인데, 즉 계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의 생활이 죽어서 무덤 속에서 계속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던 물건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많은 물건들을 집어넣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왕이나 귀족과 같은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노비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봉사를 받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까지도 같이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서 현세와 똑같은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현세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은 물론 가까이 있던 사람까지 무덤으로 데려갔던 것이다. 살아있을 때 생활이 죽은 다음에도 그대로 지속된다는 이 고대인들의 내세관이 이 순장이라는 풍습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순장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물론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그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다음 세상에서도 주인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따라 죽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과 사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이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임당 지역의 고분들에서 출토된 부장품 가운데 특이한 것이 있다. 주인공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작은 항아리. 그 안엔 자그마한 토기와 납작한 돌, 그리고 크고 작은 흙구슬들이 들어있다. 앞에 나와 있는 토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릴 때 쓰던 그 사방치기라고 하는, 그럴 때 쓰던 그런 것들하고 똑같고, 흙구슬 같은 것도 역시 우리가 어릴 때 많이 가지고 놀던 것이고, 또 그 작은 토기는 소꿉놀이 할 때 우리가 쓰던 그런 것들과 같으니까 역시 장난감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저승에 가서 또 놀으라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이가 들어있었다는 뜻이네요. 주인공은 아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덤의 주인공이 착장하고 있던 화려한 장신구들. 과연 이 금동관의 주인공은 아이였을까? 금동관의 길이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해봤다. 금동관의 길이는 46cm였다. 올해 9살인 아이의 머리둘레가 52cm. 무덤의 주인공은
이 아이보다 더 어린 지배자의 아이였을 것이다. 아이가 묻힌 구덩이에선 20대 여성의 인골도 함께 발견됐다. 지배자의 자식이었던 무덤의 주인공이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자 생전에 시종을 들던 유머와 평소 아끼던 장난감이 함께 묻힌 것이다. 아이의 무덤은 지배자의 자식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도 순장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요 E385는 그 금동관과 또 흙구슬과 이런 어린아이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물건들이 출토된 고분인데, 여기에 있는 고분들의 축조 순서가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낮은 곳에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또 서쪽으로 가고 하는 식으로 무덤 축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세대 내지 4세대에 걸쳐서 무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앞 세대를 지난 다음 세대의 어린이 무덤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아마 아버지 무덤이나 앞에 쓰여져서 지금 현재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각 세대별로 무덤들이 가족묘적인 성격으로 계속해서 연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당 지역 고분군은 가족묘로 이루어져 있다. 한 집안의 아버지가 숨지면 독립된 순장묘를 하나 만든다. 그 후 부인이나 자식이 사망하게 될 때 아버지 무덤의 봉토를 일부 파서 연이어 순장묘를 만든다. 임당 지역 고분들은 바로 최고 지배자 일족의 순장묘역이었던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목숨까지 무덤 속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절대적인 권력. 경산 일대를 군림하던 지배자들은 어떤 세력이었을까? 삼국사기 신라분기에는 경산의 옛 지명이었던 압독국을 정벌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순장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부터 압독국이 신라에 복속돼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어떻게 작은 지방의 수장들이 순장을 행할 수 있었을까? 당시 신라 중앙의 경주와는 어떤 정치적인 관계가 있었을까? 경주 대릉원의 고분들, 임당 지역과 비슷한 5세기대에 축조된 대규모 무덤들이다. 그 가운데의 가장 큰 무덤이 황남대총이다. 남분과 북분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무덤에서도 순장의 흔적이 발견됐다. 큰 목과 안에 왕족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자가 관에 안치돼 있고 15세 여성으로 밝혀진 순장자가 관 밖에 묻혀 있다. 신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지배자의 무덤답게 여지껏 보지 못한 화려한 유물들이 황남대총에서 쏟아져 나왔다. 황남대총은 연대적으로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큰 무덤 중에선 가장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서부터 비로소 완성된 형태의 금동관, 귀걸이, 금제 허리띠, 금동 신발 등이 만들어져서 묻혔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기에 경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각 주변에 있는 큰 수장묘에서도 역시 비슷한 형태의 금동관이나 각종 장신구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정치적인 관계를 통해서 볼 때 경주에서 만들어서 지방에 그 순장을 하는 그러한 무덤, 순장주에 하사했던 물품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위세품과 순장은 최고 지배자의 상징물이다. 경주의 신라 왕실에선 새롭게 편입된 지방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각 지방의 수장에게 위세품까지 하사하며 순장을 허락했다. 사, 5세기 당시에 경주 지배 집단은 새로이 신라 영역으로 들어왔던 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방권을 직접 파견해가지고 지배해 나갈 체제를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이 지방 세력을, 지배 세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위세품을 부여를 하는데
위세품을 부여받은 지배 세력은 당연하게 정치력, 경제력을 가지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큰 규모의 이 봉토를 가지는 고분을 조성하게 되고 순장도 그래서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산에서 순장을 할 수 있었던 지배 세력은 신라에게 복속된 후에도 여전히 실질적인 세력을 떨치던 압독국의 후손들이었던 것이다. 6세기 초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순장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삼국사기 지증왕 3년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왕이 죽으면 남녀 각각 5명씩 순장을 해왔는데 춘삼월에 이를 금하는 영이 내려졌다. 2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순장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금지시킨 것입니다. 왜 이 시기에 순장 폐지령이 내려지게 된 것일까요? 지증왕 때 일어났던 정치적인 사건들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장 금지령이 내려진 같은 달에 우경을 국가적으로 보급하는 경제개혁 조치가 일어납니다. 소를 이용해서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려는 것은 농업을 국가 경제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의지입니다. 노동력 확보라는 중요한 당면 과제 앞에 인적 자원이 순장으로 낭비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 다음에 이 나라 이름도 확정을 했습니다. 사라, 사로, 신라라는 이 다양하게 쓰이던 국호를 신라라는 이름으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이 신라라는 나라 이름은 왕의 덕업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사방 영역에 두루 미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백성을 위세나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덕으로 다스리겠다는 이 지증왕의 통치 이념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전국에 주군현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그때까지 지방수장에게 이 위세품까지 내리면서 이 순장을 허용하던 그런 간접 통치 방식을 버리고 다른 모든 지역을 왕이 직접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 통치 방식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개혁 속에서 순장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아무리 급변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순장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무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경주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작은 흑인형 토용. 순장이 폐지된 지 200여 년이 지난 7세기 말 통일신라 시대의 무덤에서 다양한 토용들이 출토됐다. 한 뼘 정도 되는 크기의 토용들은 문관이나 무사,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표현하고 있다. 예, 토용이 발견되는 그런 무덤은 대개 통일신라 시대의 무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미 순장이 다 폐지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순장을 행하던 단계에는 토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토용을 어떤 순장의 대체물로서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토용 중에 보면은 이제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우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토용이라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애도, 그와 함께 어떤 순장의 대체물, 뭐 이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내 참지 못한 눈물을 옷깃으로 훔치는 여인. 음악으로 애도를 표하는 악사. 그리고 무릎 꿇고 통곡하는 남자는 모두 주인공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흙으로 빚은 이 토용들은 무덤의 주인공과 함께 순장됐던 시녀나 측근의 또 다른 모습이다. 순장자 대신 토용이 출토되면서 무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경주시 서학동의 산기슭에 자리 잡은 토우총.
무덤 안 네모퉁이에서 토용이 각 한 점씩 출토된 통일신라 시기 무덤이다. 무덤의 입구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와 돌짝들이 설치돼 있다. 큰 돌을 지붕으로 삼고 작은 돌로 벽면을 쌓아 올려 방처럼 만든 이 무덤엔 순장 무덤들과는 달리 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네, 이 무덤은 횡일식 석실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무덤의 한 켠에 입구를 만들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람을 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이 시신이 누울 수 있도록 머리 받침과 발 받침이 그렇게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횡일식 석실은 신라의 경우는 아마도 순장이 폐지되는 시기 6세기 전반경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장이 발견되는 적석 목곽부는 규모가 크고 금관이나 장신구 같은 위세품이 많이 부장돼 있다. 그에 비해 토용이 출토되는 횡혈식 석실부는 훨씬 규모가 적고 유물도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이렇게 무덤 전체가 변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도 그 당시 사회가 변화된 것이 아니냐. 적석 목곽분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국왕의 권위나 혹은 무덤에 묻힌 사람의 권위는 그곳에 나오는 유물이라든지 그곳에 넣는 유물이나 아니면 무덤의 규모를 가지고서 강조를 해야만 됐던 그러한 단계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횡일식 석실이 주 묘제로 등장하는 이 6세기 후반 혹은 7세기대라고 하는 사회에는 이제 더 이상 무덤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교라든지 혹은 다른 이념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지위를 장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즉 새로운 세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증왕의 순장 폐지령 20여 년 후 중요한 조치들이 내려졌다. 율령이 반포되어 국가로서의 행정적, 제도적인 틀들이 비로소 갖춰졌다. 그리고 불교가 공인되면서 자비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났다. 그 이후 고대 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진 신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고 마침내는 삼국 통일을 향해 약진해 갔던 것이다. 순장이라는 것은 역시 하나의 장례 풍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장례 풍습은 그 저승세계에 대한 인식, 즉 내세관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순장의 폐지는 내세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내세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란 것은 역시 어떤 사회적인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격을 좀 무시하는 단계에서 좀 소중히 생각하는 단계,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그 노동력을 중시하는 이러한 측면, 또 그와 함께 불교의 어떤 유입에 의한 이러한 사상들이 좀 전반적인 변화를 낳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장이 폐지되고 나서 그거의 하나의 잔존물 혹은 대체물로서 어떤 토용이 등장하는 이런 분위기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부장하던 순장의 시대. 인형을 사람 대신 부장한 새로운 시대. 토용은 인간을 보다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이다. 만사를 처리하던 옛 영웅도 죽어서는 한 줌의 흙이 되어 나무꾼과 목동들이 그 위에서 노래를 하고 여우와 토끼들이 굴을 팔 것이다. 그러니 헛되이 재물을 낭비하는 것은 역사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요, 사람을 수고롭게 한다고 해도 나의 혼백을 구제할 수는 없을 것이니 장례는 철저히 검소하게 해야 할 것이다. 순장이 폐지되고 180년이 지난 681년 문무왕이 사망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왕의 장례는 점점 간소해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순장하는 이 잔인한 풍습은 다시는 역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장에 대한 몇 가지의 의문들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장이 폐지된 사회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보다 성숙되고 다양화된 사회로 발전해 있었던 겁니다. 그 사회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인간이 존중될 때 비로소 역사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순장이라는 비인간적인 풍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